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어린이날입니다. 솔직히 오늘 같은 날이나 주말마다 아이들 데리고 이번엔 어디 가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단지 내 놀이터가 이런 고민을 줄여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가 공동주택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아파트를 지을 때 실내 놀이터를 만들면 용적률을 5%포인트 더 높여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단지 내 실내 놀이터가 늘어나겠죠. 그런데 요즘 아파트 단지가 놀이터만큼이나 공을 들이는 게 많다고 합니다. 먼저 조경입니다. 통상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조경 면적 비율은 30% 정도인데요. 부산과 강남의 한 아파트는 거의 절반 가까운 면적에 꽃과 나무를 심는다고 하고요. 송파의 한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서 지하철역까지 무빙워크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포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서 최신 짓고 있는 아파트들은 옥상에 인피니티 풀 형태의 수영장을 설치하는 곳들이 많죠. 손님이 왔을 때 손님들만 별도로 묵을 수 있는 손님방도 레지던스 형태로 운영하는 아파트들은 이미 많고요. 분양 완판을 향한 건설사들의 노력과 거주 환경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지면서 아파트의 구조도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5월 5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드릴 양효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5월 1일이 월요일 근로자의 날이고 네. 휴장도 있고 해서 주식시장이 많이 좀 쉬어가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 정작 뜨거웠어요. 네. 주가 조작 사태 때문에 기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됐죠. 주가 폭락 사태가 여진이 계속 이어진 한 주였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휴일이라서 주식시장이 5월 1일 그다음에 오늘도 그렇고 쉬어가긴 합니다만은 관련 소식들 쉬지 않고 계속 나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가 조작 세력과 수혜를 입은 사람들 철저하게 찾아서 엄하게 처벌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서로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이야기만 나올 뿐이지 누가 어떻게 했는지 이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관련자들 수사는 하고 있습니까? 네, 이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사 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일단 여럿이 있거든요.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건 이제 주식 폭락 직후에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하면서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가수 임창정 씨도 있고요. 실제 투자자들 끌어모았다는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라더견 H투자자문 업체 대표도 스스로 언론 인터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참 이렇게 다들 서로 손해만 봤다고 하면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일단 자기도 당했다 이런 건데요. 너무 어이가 없네. 네. 근데 이번 사태 배우로 지목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익래 다우 키움그룹 회장이거든요. 예. 이 김 회장은 대형 증권사인 키움증권을 핵심 계열사로 둔 그룹의 오너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김 회장이 당시 폭락한 8개 종목 중에 하나였던 다우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연속 하한가를 보이기 바로 이틀 전에 이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서 600억 원의 현금을 마련한 겁니다. 예. 그래서 폭락 직전에 혼자 빠져나온 격이 됐고 당시 약 140만 주를 한꺼번에 팔았는데 한 주당 한 4만 3천 원 정도를 받았거든요. 예. 지금은 한 주당 한 15,000원대로 지금 내려앉았기 때문에 사실 돌이켜보면 그 차익이 엄청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 주식을 주당 이제 4만 3천 원에 처분하고 나오면서 마련한 돈이 아까 말씀드린 605억 원인데 이 매도 시점이 그 증권사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매도는 예술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워낙 시점이 교묘하다 보니까 이 김익래 회장이 사전에 이 주식이 폭락할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얘기도 나올 법한 게 개인 투자자들은 타이밍 못 잡고 손해만 보고 있는데 폭락 그것도 바로 직전에 대량으로 전량을 거의 팔았으니 이건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투자 자문업체 라더견 대표가 김익래 회장을 배우로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 대표의 주장은 뭐냐면 이번 사태로 보면 가장 큰 이득 본 거 누구냐. 나도 피해받고 다른 사람 피해봤는데
김익래 회장만 이득 본 거 아니냐. 600억 원이 넘는 돈을 현금화했고 관련 주가를 확 떨어뜨리면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생기는 증여세도 아끼는 이른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렸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김 회장은 곧바로 이런 주장이 말도 안 된다면서 반박을 했고요. 이 라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예. 네, 김 회장은 이 주식을 판 거는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 돈 마련을 하려고 그런 것이지 이 주가 조작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하지만 이에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상황에서 그룹의 오너가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뒀다? 이거는 사실은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뭐 오늘 오전에 뉴스 봤더니 김익래 회장이 그 시세 차익거든 600억 원 가까이를 네. 전부 사회 환원하겠다라고 했지만 네, 정작 그 개인 투자자들 손해 본 거는 그거랑 관계 없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거 물론 금융 당국과 검찰 수사로 결국 밝혀는 지겠죠. 네, 일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비판 여론 때문인지 김 회장이 어제 저녁에 전격적으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했고요. 김 회장은 높은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는 한 그룹의 회장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근데 뭐 사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잖아요. 네, 일단 김 회장은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사실 이 상황을 놓고 보면요, 이 대형 증권회사가 속한 그룹의 오너가 만약 이 금융당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불공정 거래를 보고 있는 게 바로 시세 조종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로 처벌을 받게 되면 그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대주주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어허. 그러면 경영권이 넘어가는 거고요. 설마 이런 걸 예상하지 못했을까 하는 관측도 나오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주식 가격이 지난 수년간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그룹의 오너가 작전 세력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으니까 경영에서 물러나고 주식 판 돈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그렇게 발표한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이긴 좀 힘든 게 예. 3분 정도 사과문을 읽으면서 수차례 고개를 숙였거든요. 예. 근데 또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고 바로 빠져나갔습니다. 게다가 이제 검찰총장이 주가 조작 세력을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히고 바로 다음 날에 기자회견을 하고 마침 이제 그 날이 이제 오늘부터 3일간의 연휴를 앞두고 이루어졌다. 이걸 또 보면은 약간 사과하는 모양새만 취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아무래도 휴일에는 기사량도 좀 적고 이슈가 묻힐 가능성이 이제 크기 때문인데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기자 생활 하다 보면 예. 기업이나 기관들의 보도 자료가 나오는 시점들이 되게 미묘하거든요. 예. 그래서 유리한 건 주로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힘있게 이제 예. 내보고 불리한 자료는 한 금요일이나 주말에 내고 음. 털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점은 이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식 매각 대금은 그러면 어떻게 환원을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언제 하겠다는 건지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고요. 따라서 이게 좀 진심 어린 사과인지는 앞으로 이제 김 회장의 실제 행동 그리고 검찰의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대학 시절 주식 동아리부터 해서 지금까지 투자한 지가 한 20년이 넘거든요. 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네. 우리나라 증시에 관심을 보여주셔야 네. 그래야 건전한 이제 금융시장 형성돼서 회사들도 자본이 편하게 조달이 될 텐데 맞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네. 개인 투자자들도 자꾸 등을 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증시가 이 주가 조작 사태에서 자유로우려면 언제 걸릴까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스포츠에 보면은 뭐 축구라든지 이런데 막 가끔씩 한번 막 있어서는 안 되는 막 승부 조작 사건이 맞아요. 나타나거나 이러면 막 볼맛이 확 떨어지는 그런. 네. 근데 지금 우리 증시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시가 그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힘을 못 받고 있고요. 일단 금융 당국도 아예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제도 개선에 착수를 했는데 계속 또 뉴스가 나오는 거지만 이 CFD 이 파생금융 상품에 대해서 좀 손을 보겠다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시점이 이렇게 탄식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하한가 사태를 촉발시킨 게 사실은 이 장외 파생 상품 CFD 제도인데 예. 이게 외국계 증권사의 CFD 창구에서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번 사태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예. 근데 CFD는 파생 상품이다 보니까 실제 거래 당사자는 개인이고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더라도 결국은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걸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주가 조작이나 이런 세력들이 이용하기 참 좋았다는 거고 공매도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겠네요. 또 직접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를 물지 않아서 고액 자산가들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도 이제까지 쓰였다는 건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난 양도세 내세요 그러면 저는 주식 직접 사고 판 적이 없는데요 이러면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 당국도 이런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해서 앞으로는 해당 종목의 뭐 CFD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각종 정보들을 공개해서 투자자들한테 좀 위험성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CFD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이전에도 몇 차례씩 경고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도 경고가 좀 나왔었고 일단 CFD가 좀 레버리지, 그러니까 즉 비투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수차례 경고가 나왔었고요. 또 CFD는 전문 투자자로 인정을 받아야 계좌 개설이 가능한데 이게 전문 투자자 요건이 2019년 말에 문턱이 확 낮춰졌습니다. 그러면서 거래 대금이 급증하고 시장도 커진 건데 그 이후로 이 주가 조작 세력이 CFD를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합리적인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실제 금융권에서는 이 CFD 홍보하는 방식을 보면 어떻게 홍보를 하냐면 양도세 절세, 뭐 개인 공매도 가능,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충분히 이 부작용에 대해서 경고가 있었다는 건데 큰 사고가 터져야 이제 제도 개선하겠다고 나서니까 약간 금융당국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 선진화해달라고 규제 낮춰달라고 해서 규제 낮추면 꼭 그 규제의 빈틈을 이용해서 나쁜 짓하고 네. 어떻게 보면 금융 종사자들 스스로 우리들 스스로의 금융 어떻게 보면 직업윤리 맞습니다. 이런 거부터 좀 다잡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맞습니다. 정말 씁쓸한 소식입니다. 이번엔 미국 소식입니다. 네. 미국도 금리 올렸어요. 또 올렸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5월 4일 새벽이었죠. 이제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 결과가 전해졌는데 뭐 0.25% 포인트 올리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예상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리고 나니까 기준금리 상단이 5.25%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여러모로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역사적인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금리를 올리는 건 예상 범위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시장의 관심은 그러면 언제쯤 내릴 거냐 여기에 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금리 인상도 중요하지만 금리 올려놓고 뭐 발언하는 내용들이 더 관심이 많잖아요. 네. 이번엔 뭐라 하던가요? 일단은 뭐 10번 연속으로 금리를 올린 거고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이 처음에 모두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난해부터 단기간에 기준금리가 5%포인트나 올랐다. 그러니까 예. 충분한 긴축을 했다.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예. 그동안 연준이 이제 영어로 이제 anticipate, 그러니까 예상한다는 뜻의 단어가 항상 이제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정밀하게 보면 이 단어가 빠졌습니다. 이번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이런 식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단어가 빠지면서 추가 조치가 적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톤 조절이 된 거거든요. 예. 예상이 된다 했다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선 건데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사실상 이 금리 동결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예. 이번 0.25%포인트의 어떤 이 베이비 스텝이 마지막 스텝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뭐 더 올리지 않는다는 건 다행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높은 상태의 금리가 계속 유지되면 네. 버티기 힘든 건데. 예. 이게 동결이다 하고 막 좋아할 일이 아닌 게 비유들을 이런 비유들 많이 드시는데 등산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 올라갈 때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한 발 한 발이. 근데 해발 4,5,000m까지 한 올라갔단 말이죠. 힘들어도. 예. 근데 올라가는 걸 멈춘다고 해도 그래 이제 멈추고 더 올라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아라 이러면은 숨도 잘 안 쉬어지고 그렇죠. 예, 버티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좀 살만하려면 사실 거기서 내려와야 숨통이 좀 트이는 건데 이 인하를 하지 않는 한 금리가 경제 부담을 주는 상황은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국도 한국도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드는 모양새를 보이곤 있긴 하지만 이 가끔씩 일부 지표에서 또 불안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개인 소비 지출 PC라고 하는 지표가 예상보다 좀 상당히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긴장감이 있었고 우리는 4월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 국제 유가가 떨어진 거 효과를 제외하면 오히려 또 물가 상승이 또 견고함을 또 보여주는 지표가 나오면서 또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쉽게 금리를 낮추거나 또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쓸 수가 없고요. 지금
반대로 보면은 또 한미 간 금리 격차가 1.75%포인트로 역대 최대로 벌어졌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자본 유출이나 이런 우려를 막기 위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이 경기가 나빠지는 게 너무 잘 보이고 미국보다 훨씬 강하고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 상황에 5월 후반부에 또 금통위가 열리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아마 이번 주는 이 소식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특별법. 네. 이게 이번 주가 원래 돼서 통과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결국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시간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 입장차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본회의 전 단계인 상임위원회 그 분야의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먼저 검토하는 순서인데 예.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지만 결국 합의점을 계속해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희망 고문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갈렸나요? 일단은 크게 보자면 야당은 보증금을 일단 정부 돈으로 메꿔라. 예. 보증금을 일단 반환을 해줘라 나라 돈으로. 그런 다음에 집을 팔거나 전세 사기 일당한테 돈을 받아서 다시 벌충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이 선지원 후 구상권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요구하고 있고요. 정부와 여당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기 피해자인데 사기 피해에 국가가 나서서 전부 다 보상을 해주기 시작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는 어떡하냐. 네.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형평성 문제를 일단 제기하고 있고 이 사인 간의 계약, 그러니까 개인들끼리 맺은 자유 계약에 대해서 국가가 끼어들어서 손해를 보상한다는 건 좀 어렵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우선 매수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집을 사기 부담되는 분들은 아예 LH가 장기 임대로 하는 주택에 네. 들어가 살거나 이런 방안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야의 의견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게 서둘러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장담은 했지만 결국 5월 중순까지로 늦춰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사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일인데 국가가 나서야 되느냐라는 분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네. 여야 모두 어떤 방식으로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네. 법 세부 내용만 논의한 것이니 그런 경우는 사실 빨리 처리를 하는 게 좋은 건데 그렇죠. 뭐 조속히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다음에 2분기 전기요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다음 주에 결정되죠. 네, 이거 뭐 다음 주 결정 난다. 이르면 다음 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계속 늦춰지고요. 지금 사실 2분기 진입이 됐잖아요. 근데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분기 요금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정부는 전력 수요가 치솟는 여름철이 오기 전에 빨리 올리려는 이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정부와 여당이 현재 나오는 안은 이제 킬로와트 시당 한 10원 정도 인상을 하겠다는 건데 한전의 요구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인상 폭이고요. 이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평균 사용량으로 따진다고 하면 한 5만 7천 원 정도에서 한 6만 원 정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3천 원 정도의 요금 인상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한전 적자가 작년에만 한 32조 6천억 원에 달했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10원 올려도 사실 이걸 메꾸기 어렵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정부에서는 그럼 맨입으로 올려주냐 너희도 자구책을 가져와라 이렇게 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전이 또 채권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이기 때문에 네. 자금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 또 회사채 발행량을 늘리면 또 금융시장에도 그렇겠네요. 연쇄적으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에는 또 월요일까지 한일 정상회담 소식도 서울에서 있죠. 네, 이게 지난 3월에 이제 도쿄 한일 정상회담의 답방 성격이 강하거든요. 근데 경제 분야만 좀 떼놓고 보자면 그동안 이제 좀 소원했던 반도체, 전기차, 공급망 협력하고 그동안 중단됐던 이 한일 통화 스와프가 복원될지 예. 이게 사실 관심사인데 사실 통화 스와프는 환율이 좀 크게 치솟을 때 이 다른 나라의 이제 화폐를 좀 약속해둔 가격으로 맞바꿀 수 있는 일종의 외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보시면 좀 편하거든요. 예. 환율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같이 환율이 널뛸 때 사실 한일 통화 스와프가 경제적으로 효과가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일본하고는 2015년에 종료가 된 상황인데 이게 다시 이어질지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다음 주 나오는 지표를 좀 보면 다음 주에는 5월 10일에는 한국의 우리나라의 3월 경상수지, 4월 실업률 발표가 있고요. 같은 날에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른 논의들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통화 수합 이게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서 네. 한은의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환율 걱정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다음 주도 경상수지를 비롯해서 실업률까지 다양한 지표들이 있으니까 네. 꼭 챙겨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양효국 기자님은 뭐 기사들 다 스크립 하시느라고 시간 많이 걸리시겠어요? 아닙니다. 이게 또 오늘 또 좀 봤는데 계속 또 굴러가는 소식도 있고 해서 조금 업데이트를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효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정부가 빠르면 다음 달 1일에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해서 논란이고 있어요. 네. 아니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 디폴트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 미국 정부도 사실 뭐 나라 살림 하다 보면 세금 걷는 돈보다 더 써야 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 정부가 부채를 일으켜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마련해서 써야 되잖아요. 예. 근데 원칙대로라면 정부는 그렇게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늘릴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맞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하면 번거로우니까 그냥 의회가 채권 발행 한도를 정해주면 그 안에서는 정부가 알아서 발행하는 걸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그렇네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기 시작했냐면 1917년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정부가 돈 쓸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마다 의회 승인을 받으려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회가 부채 한도만 정해주고 정부는 그 한도 안에서 필요할 때 그냥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고 썼는데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거죠. 그런데 그 한도 그러니까 마통이 다 찬다 이 얘기인 네. 거죠? 맞습니다. 의회가 정해놓은 그 한도가 지금 31조 4천억 달러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31조 4천억 달러 이상의 정부 부채는 질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1월 19일에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31조 4천억 달러를 이미 돌파했거든요. 아, 이미 돌파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제 미국 정부는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할 수 없고 그래서 있는 돈은 다 떨어졌는데 세금이 갑자기 더 많이 거치지 않으면 돈이 없어서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거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다 찼으니까. 근데 지금 일단은 미국 정부가 재무부가 갖고 있는 현금이 있는데 그걸 쓰면서 버티고 있어요. 아. 근데 이 현금도 빠르면 뭐 6월 초 이거는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좀 겁을 주기 위해서 얘기한 것 같고 네. 늦어도 7, 8월에는 다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공무원 월급 못 주고 미국의 국채 이자나 원금도 못 갚게 되는 네. 사상 초유의 미국 정부 디폴트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가게 꾸려가거나 장사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돈을 네. 갑자기 지출하던 걸 갑자기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부채 한도 늘려주는 것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은데 미국이 갑자기 흑자 경영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렇죠. 미국 정부가 그 부채 한도까지 빚을 지고 나서 이런 상황이 온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원래 한도까지 차면 또 한도를 더 늘려주고 예. 뭐 계속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1, 2년에 한 번씩은 계속 그 한도를 늘려온 게 미국의 역사인데 네. 여야가 사이가 좀 안 좋거나 또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나 뭐 그러면 굳이 말을 안 해도 알아서 늘려주고 이번처럼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 뭐 의회 다수는 뭐 공화당 이렇게 장악하면 둘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도가 다 찼는데도 늘려주지 않고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도 비슷한 분위기에서 부채 한도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바람에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된 적도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도 공화당이 하는 말은 함부로 한도를 늘려줄 수 없다. 이 제도의 취지가 정부의 돈을 막 쓰는 거 막자 이런 논리다라는 거고 민주당은 아니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너희 공화당 의원들이 한도를 제깍제깍 잘 늘려주더만 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냐 갑자기 왜 원칙 타령이냐 이걸 왜 바이든 정부 때는 협상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반론을 하고 있는 게 민주당의 논리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부채 한도가 늘어나지 않아서 정부가 디폴트가 되는 그런 일이야 뭐 안 벌어지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자칫하면 며칠 동안은 정부가 문을 닫고 공무원 월급 못 주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만기가 짧은 국채 같은 경우에는 예. 하필 만기가 그 기간에 도래해가지고 원금 회수를 못하는 그런 예.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가 얼마 안 남은 국채들은 요즘 시장에서 헐값에라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마구 생기면서 국채 금리가 좀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2011년처럼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일이 또 벌어지면 금융시장에서 또 충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뭐 늘 그래 왔잖아 하고 무시하고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면서 방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유럽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가 연금 개혁 때문에 국민들이 뭐 시위하고 큰 소요가 있었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탈리아까지 노동 개혁을 외치면서 새로운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고요? 네, 유럽이 지금 거의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국민들을 대상으로 민감한 부분들을 자꾸 건드리는데 이탈리아에서는 그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노동시장을 개혁하기 위해서 기존 정책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변경한 패키지 법안을 내놨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바로 시민소득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시민소득이 뭐죠? 시민소득은 일자리가 없더라도 예. 아니면 일자리를 잃게 되더라도 생계를 당장 위협받지 않도록 기본적인 소득을 나라에서 지급해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죠. 예, 예. 이게 2019년에 만들어진 건데 이때가 그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이탈리아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억지로 예산을 늘려서 이 같은 법을 만든 건데 당시에는 왜 이 법을 만들었냐면 예. 빈곤층 소득 높이고 또 근로자의 은퇴를 앞당기며 기업이 살아날 거다. 그리고 청년 실업 완화도 도움이 될 거다 하면서 주장했던 제도거든요. 네. 근데 이 정책이 그 당시에 나온 직후에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탈리아 더 어려워지겠구나. 사람들 더 일 안 하겠구나.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이탈리아 주식시장, 뭐 채권시장에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돈을 일제히 내던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시민소득은 연간 가구 소득이 우리 돈으로 약 1,380만 원 이하이면서 저축액이 약 880만 원 미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요. 가구당 받는 월 평균 시민소득이 약 550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8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그럼 이번에 어떻게 바꾼다는 건가요? 가구당 그 평균 월 81만 원에서 내년 1월부터 약 51만 원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시민소득을 받을 수 있는 기한도 최대 1년으로 제한을 하고요. 또 소득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그냥 받기만 하지 말아라.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해라 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그냥 이 돈만 받고 있는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 개편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그렇죠. 청년층들 중에서는 예.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81만 원으로도 뭐 살아갈 만해라고 하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성년자 또는 60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최대 30개월 동안 우리 돈으로 한 73만 원 이상을 나라에서 받을 수 있게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놓는 거죠. 예.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일할 수 없는 사람을 구별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청년층의 구직 활동을 장려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법의 요점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기업들이 더 수월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안 담았거든요. 예. 현재는 그 기업의 계약직 인원이 전체 정규직의 20%를 넘지 못하게 법으로 제한을 뒀는데 예. 앞으로는 기업이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단기 고용하는 거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고용 비용만 절감해주고 이거는 오히려 비정규직만 많아져서 고용 불안이 더 심해질 거다 하는 반발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반발이 나오니까 근로자들에게도 뭔가 인센티브를 줬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근로자의 세금을 줄여주겠다 이런 내용도 패키지 법안에 포함을 했어요. 연간 소득이 우리 돈으로 약 5,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소득세를 감면해주고요. 또 자녀를 둔 근로자는 연간 최대 3,000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40만 원 가량의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기도 한데요. 네. 지난번에도 제가 그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이탈리아가 네. 저출산 대책으로 그 이탈리아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는 출산율이 네. 우리나라 바로 위에
위에 있는 국가인데 자녀가 둘 이상인 부모가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그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확정된 내용은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세금 일부를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이 시민소득이라고 이탈리아에서 부르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우리 몇 년 전에 기본소득 논란 뜨거웠던 그거와 네. 성격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굉장히 찬반 논란이 뜨거웠는데 이탈리아도 이거 굉장히 예민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민한 시민소득을 건드린 이유가 있을까요? 이 멜로니 총리 생각에는 이 시민소득이라는 제도가 나라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나라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큰 돈을 지원을 해주면 청년들이 일하고자 하는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혜택을 좀 줄여야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겠냐 네. 그런 거죠. 그 니트족이라고 하죠. 알죠.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이런 청년 무직자, 이 니트족이 15세에서 29세 젊은 세대 비중이 유럽 국가 중에 이탈리아가 가장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유럽 연합 평균이 13%거든요. 근데 이탈리아는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제일 많다고 하니까 설마 20%가 넘어요? 넘어요. 어이구. 거의 그 13%의 2배에 가까운 23%에 달합니다. 어이구, 2배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총리가 이런 생각을 할 만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멜로니 총리가 갖는 생각은 기업들이 국가에 부를 창출한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기업들이 나서줘야 되는데 현재 이탈리아 기업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고용주인 기업들은 자유롭게 사람을 고용하도록 해주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고용하는 기업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일하는 근로자들도 세금은 줄여주고 대신 일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에게는 나가는 돈을 줄이겠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게 임금이 매우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네. 일해서 돈을 버나 아니면 이렇게 놀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으나 그게 그거여가지고 동기부여가 아예 안 될 것이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노동개혁안이 발표된 이후에 반발 당연히 있었겠죠. 예. 그래서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들고 일어나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그 부작용이나 아니면 순기능이 뭐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나라 정책을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은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중국 얘기 한번 해보죠. 미국이 그동안 중국 반도체 산업 엄청 견제하기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수출길 막는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요. 근데 이게 실제 성과가 있었나 보죠. 중국 반도체 산업이 요즘 엄청 고전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요, 뭐 널리 나온 건 아닌데 중국 매체에서 과학 전문 매체에서 나온 기사거든요. 예. 근데 지난해 중국에서 폐업한 반도체 관련 업체가 1년 전보다 70% 가까이 늘어났다. 야.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9천 개가 넘는 업체가 문을 닫은 건데. 이게 무슨 편의점도 아니고 9천 개면 굉장한 건데요. 근데 사실 워낙 많아서이기도 한데요. 예. 반도체 업황이 꺾인 것도 영향을 줬지만 예.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면서 지난해에 더 급속하게 그 폐업이 늘어났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살아남은 곳도 일부 수익이 줄어든 것으로 중국 국가통계국 수치에 잡혔는데 네. 근데 중국이 이제 수출 규제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거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종 반도체 지원책이 열심히 내놨는데 그중에 하나가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거든요. 예. 근데 이때 보조금을 준다니까 업체들이 우후죽순 우르르 많이 설립이 됐었어요. 예. 근데 이 중에 많은 곳들이 이제 대내외 악재가 생기면서 무너진 거죠. 예.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 1위 파운드리 업체죠. SMIC에 대한 제재였는데 미국이 첨단 생산 장비를 못 들여오게 하니까 TSMC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이 10년은 더 걸리게 됐다. SMIC가.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미국 정부가 SMIC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가하면서 중국은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자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계기가 됐는데 이때 정부의 지원금을 낼름하다가 폐업한 회사도 하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우한 흥신 반도체라고 다른 말로는 HSMC라는 회사의 폐업인데 예. 여기는 2017년 대만의 그 TSMC하고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한번 따라잡아 보겠다. 그런 목표로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중국 반도체 업계 슈퍼루키다. 뭐 이런 별명까지 얻었는데
그래서 그 TSMC의 CEO 출신까지 영입을 아, 해가지고 그래요? 예, 중국 정부로부터 그 받은 보조금만 거의 3조 원에 달하는 3조 원이요? 한 회사가? 우리 와. 돈으로 3조 원에 달하는데 이제 그래서 미세 공정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예. 했는데 결국에는 단 한 개 칩도 상용화를 못하고 2021년 6월에 폐업을 했어요. 아. 근데 열어보니까 알고 보니 이게 보조금을 노린 사기였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밝혀졌었죠. 그런데 어떤 기사들을 살펴보면 저도 반도체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어떤 기사들은 미국이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로 뭐 크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중국 반도체 산업 아무 영향 없다라는 기사들도 덜어 있어요. 네, 오히려 좀 미국에서 장비를 들여오지 못하니까 중국산 대체 효과를 보면서 그 반도체 그 중국 내부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반사이익을 봤다는 것도 네. 있고요. AI 산업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 미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이나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했잖아요. 예. 그래서 군사적 연구에 사용될 수 있는 슈퍼컴퓨터 제작 막기 위해서 추출을 막은 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네. 그런데 AI 산업에서는 정작 영향이 크지 않더라. 왜냐하면 엔비디아하고 AMD하고 중국 수출이 막혔잖아요. 예. 엔비디아나 AMD는 그럼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자체 그 칩을 새로 만든 거예요. 중국에 수출할 만한. 예.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낮춘 칩을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을 합니다. 아. 이거 중국에 팔아봐야 저희 최고 사양 제품에 비해서 속도도 한 30% 정도 느리고요. AI 학습에 걸리는 시간도 저희 회사 최고 사양보다 뭐 한 2배 걸립니다 하면서 예. 팔았는데 이조차도 중국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됐던 거예요. 아. 워낙 기술력이 조금 떨어지니까 예, 예. 오히려 뭐 한 11일 걸렸던 게 4일로 뭐 학습 시간이 확 줄어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움이 돼서 미국은 중국의 기술 발전 좀 늦추고 싶어 했는데 어차피 중국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규제하는 칩이 그 중국의 AI 개발 수준에 비해서 너무 고사양이라서 타격을 주지 못한다 이런 의미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참 정책이라는 게 어떤 방향으로 튈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세계 이모저모의 소식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이문세의 빗속에서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비 소식이 있어서 한번 비와 관련된 노래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일요일 7시 5분 주간 하이라이트와 지리는 경제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